건축 면적에 들어가고 1m 50 이상대로 만들면 충고에도 들어갑니다. 충수에도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락인 경우에 우리가 1m 50 이상을 만들어 내면은 충수나 충고가 들어가고 중간에 다락을 맸다 그랬죠. 중간에 다락을 맸으면은 그 다락을 맨 것만큼이 밑에가 2m 50이고 그 위가 1m 50이든지 2m든지 만들어 놨다면 그것은 불법 중축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만약에 그것이 불법 중축이 아니라 그러면 누구든지 충고를 한 4m, 4m 50 지어놓고 다 지어놓고 난 다음에 중간에다가 슬라브 하나 치게끔 되면 건축 면적으로 넓이가 훨씬 넓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쳐도 이게 만약에 용적률이 남들면 불법이 아닌데. 아니 그러니까 그게 정식으로 건축 면적에 들어가서 용적률과 건폐율과 충수에 다 들어가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문제가 되는 게 없죠. 자 보십시다. 우리 그런 경우 어떠나 우리 큰 건물 있죠. 큰 빌딩. 큰 빌딩 건물에다가 뭐 홀이 넓은데 계단을 올라가서 중간에 반쯤에서 건물이 있는 층이 있는 곳이 있죠. 예. 그거는 건축 면적에 들어간 거예요. 그럼 자 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그게 1층이죠. 그런데 하나 올라가면 2층이죠. 근데 중간에 만들어져 있죠. 그럼 중간에 있는 건 그건 무슨 몇 층이야? 1.5층. 100층 뭐 이렇게. 큰 건물인 게 그건 맞잖아. 그건 정식으로 그렇게 건물에 홀을 만들고 중간에 만들어 놓은 걸 그걸 보고 우리가 매단인층이라고 해요. 매단인층. 그건 정식으로 건축 허가를 받고 층수나 건물 면적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건 이제 다락이에요. 다락. 다락이 건축 면적에 들어가야 층수와 건축 면적이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다락. 다락도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1m 50 이상이면 층수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건축 면적에 연면적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다락이 수평으로 돼서 1.5m면 괜찮은데 꼭대기 다락이 경사로 질 수 있죠. 그러면 제가 1m 50 이상이면 건축 면적에 들어간다 그랬죠. 그 들어간다 그랬지 않습니까? 용적률 들어가고 그러면 높은 데를 재야 돼, 얕은 데를 재야 돼요. 높은 데와 낮은 데를 재서 합쳐서 중간을 쳐서 중간 합재의 2분의 1이 1.5를 넘으면 충고, 충수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경사적인 그런데 우리가 꼭대기 층에는 보면 이렇게 박공지붕으로 이렇게 뾰족한 것이 있죠. 이렇게 삼각형으로 내려오는 집재잖아요. 그럼 거기는 어디를 재요? 꼭대기를 재. 이럴 때는 그냥 건축법에서 이렇게 삼각형으로 돼갖고 다락인 경우에는 제일 높은 곳이 1m 80까지는 건축 면적에 들어가지 아니한다. 이렇게 해서 다락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다락인 경우에는 건축 면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일조건입니다. 대한민국의 건축법에는 일조건이 있습니다. 일조건이 있는데 이사장님, 대한민국의 건축법에는 지금 제가 일조건이 있다 그랬죠? 그럼 일조건은 어디에 있습니까? 일조건은 어디에 있어요? 일반하고 전. 일조건은 주거지역에만 있습니다. 상업적이나 공업적에 있는 땅은 일조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일조건은 내보다 북쪽에 있는 땅에 햇볕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어떤 땅이든지 일조건이 있는데 건축법 제61조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이 이렇게 돼 있는데 다음 각구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높이를 정남향의 인접 대지 경사로부터 거리에 따라 높이 정하는 이하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일조권은 뭐에 대해서 보는 거죠? 정북 방향이죠. 근데 여기를 보면 정남향의 일조권을 본다 그랬죠. 그러면 건축법에서 유의 하나의 제약은 정남향으로 일조권을 적용한다고 얘기했으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언제는 정북 방향 일조를 적용하고 일조권을 적용하고 언제는 정남향으로 정한다 그랬는데 정남향으로 정하는 일조권과 정북 방향으로 정하는 일조권의 차이가 뭡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 예를 들어 보시겠습니다. 일조권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언제 적용하지 않냐면 정북 방향으로 적용하고 있는 대지 땅 주인과 합의를 봤을 때는 안 떼도 됩니다.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m 이하인 경우에는 일조권을 적용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높이가 9m 이하인 경우에는 무조건 일조권으로 1.5m를 떼야지 됩니다. 높이를 9m를 초과하는 부분인 경우에는 인접 경계선에서부터 뒤 북쪽에서부터 2분의 1을 떼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4층짜리 다세대를 지어야 되겠다고 했을 때에 주거지역이니까 일조권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 뒤에 내 뒤에 북쪽에 대지가 있다 그러면 그 북쪽의 대지에서부터 얼마를 떼야 되냐면 높이에 2분의 1을 떼야 되는 것이 일조권이에요. 이렇게 일조권인데 여기 보면 정남향으로 일조권을 적용할 수 있다고 얘기해 돼 있죠. 일조권을 정남향으로 적용한다는 게 있고 정북 방향으로 정한다는 게 있는데 정남향으로 일조권을 정한다는 건 뭡니까? 자, 보십시오. 우리가 일조권이라는 것은 나의 집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집. 내 보면 우리는 북반부에 있기 때문에 항상 해가 남쪽에서 뜨기 때문에 해가 남쪽에서 받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빛을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 건물이 집을 지면 뒤에 있는 건물이 그늘이 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북 방향으로 있는 쪽, 내 뒤쪽에 있는 거는 햇빛을 받을 수 있게끔 내가 띄워줘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일조권이에요. 근데 정남향으로 일조권이라는 얘기는 이게 무슨 얘기냐고요. 정남향. 이 정남향의 일조권은 무슨 얘기냐면은 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 땅에서 내가 집을 질 때에 앞집에서 띄워주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내 땅에서 내가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해서 햇볕을 잘 받는 자리로 차지해서 집을 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봅시다. 내 뒷집은 두 필지가 나란히 있는데 앞에 필지는 남쪽으로 도로가 돼 있고 뒤에 필지는 북쪽으로 도로가 돼 있어서 땅이 나란히 붙어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땅을 보면 진입도로가 있다 보니까 하나는 땅은 남쪽에 진입도로가 있고 하나는 북쪽에 진입도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생각해 봅시다. 그 북쪽으로 진입도로가 있는 데다가 내가 집을 질 때는 인접지의 경계선서부터 띄워줘야 되다 보니까 도로가 이미 껴있고 경계선이 있으니까 도로의 넓이만큼은 안 띄워도 되죠. 그러면 나는 북쪽에 있는 땅을 가진 사람으로서 앞집 생각을 뒷집 생각을 않고 뒤에다가 바짝 붙여서 집을 지어도 되는 겁니다. 그렇게 허가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남쪽으로 같이 붙어 있는 앞에 있는 땅 있죠. 남쪽에 도로가 있는 땅은 일조권에 의해서 뒷집에서 띄워주게끔 돼 있죠. 그런데 그 뒷집은 이미 앞에서 띄워주든지 안 띄워주든지 자기 마당에서 가장 뒤에서 있기 때문에 뛰든지 안 뛰든지 상관하지 않고
햇볕을 받을 수가 있죠. 땅에서 제일 뒤에다 줬으니까. 근데 앞쪽에서는 집지 때문에 띄어서 줘야 되죠. 그래야 그래요, 보면.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집이 무조건 당연히 다 있을 때는 일조건이 맞는데 집이라는 건 항상 뭐가 있어요? 진입도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진입도로가 남쪽하고 북쪽에 있을 때는 이 일조건이 안 맞아요. 도로가 동서로 있을 때는 맞아. 왜냐면 집이 나란히 지어져 있으니까. 그리고 진입도로는 양쪽 옆에 있으니까. 그럴 때, 그러니까 양쪽 옆에 있을 때는 띄워주는 게 맞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도로가 앞뒤에 있을 때는 일조권을 적용하면 안 맞죠. 이 여기 보면 건축법에서 일조권을 적용하는 걸로 해서 일조권을 만들었는데 쭉 지나다 보니까 이게 건축법이 조금 일조권이 좀 잘못됐구나 이런 겁니다. 그래서 법을 다시 고쳐가지고 이렇게 만든 겁니다. 내 땅에서 내가 햇빛을 받기 위해서는 종남원을 정한다는 얘기는 내가 내 땅에서 햇빛 받기 가장 좋은 곳에다가 내가 알아서 지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뒷사람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근데 법은 뒷사람에 의해서 띄워주게끔 띄워서 집을 일조권을 적용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옛날부터 건축 허가를 받아서 뒷집 땅에를 띄워주게끔 돼 있는 것은 옛날 법규 그대로 적용을 하고 택지 개발에 의해서 집이 하나도 없는데 처음부터 새로 집을 짓는 데는 일조권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냥 내 땅에서 내가 햇빛을 받는데 뒷집 생각하지 말고 내 땅에서 내가 햇빛을 받는 가장 좋은 곳을 차지해서 집을 지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택지개발지구, 대지조성사업지구, 지역개발사업지구, 이렇게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이런 경우에는 일조권을 지금 정북 방향으로 적용하던 일조의 기준을 정남향으로 정한다 하는데 큰 뜻은 이렇습니다. 정북 방향으로 정할 때는 뒷집 때문에 내가 알아서 띄워줘야 되는 거고 정남향으로 정한다는 뜻은 내 땅에서 햇빛을 받으려면 내가 알아서 가장 햇빛 받기 좋은 곳에다가 내가 알아서 지어라 이런 뜻입니다. 열네 번째 보시면 신축, 중축, 개축, 재축, 대수선, 이전, 이축. 자, 이것도 여러분 상식적으로 좀 알고 가야 됩니다. 제일 먼저 신축입니다. 건축물이 없는 대지 또는 건물이 있는데 철거하고 새로 지은다면 그것은 신축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증축입니다.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건축물의 면적 또는 연면적 층수를 늘리는 것을 증축이라고 합니다. 자, 보십시오. 선생님, 땅을 200평 주고 샀어요. 50평짜리 창고가 있습니다. 쭉 하다가 관리를 하기 위해서 대문 옆에다가 10평짜리 경비실을 하나 졌어요. 그러면 대문 옆에 10평짜리 경비실 짓는 것은 신축 허가를 받아야 돼요? 증축 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항상 건물은 필지별로 계산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두 필지를 합쳐서 건물을 질 수 있고 세 필지를 질 수 있지만은 한 필지를 건물을 질 때는 두 필지를 같이 질 때는 그걸 합필한 걸로 보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의 필지에 떨어져서 짓든지 붙여 짓든지 상관이 없이 건축물의 건축 면적을 높이는 행위는 증축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200평의 땅 안에 저쪽에 50평이 있고 대문 옆에 경비실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신축이 아니고 그건 증축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개축입니다. 개축. 자, 이정희 사장님께서 집을 하나 낙찰을 받으셨는데 집을 낙찰받은 것이 그 집이 50년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건폐율과 용적률에 다 맞게끔 지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제가 샀으니까 이번에 내가 집을 새로 지어야 되겠죠. 허물고 새로 지으면 뭐죠? 신축이다 보니까 예전에는 그런 주택을 지을 때 주차장 복귀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건폐율과 용적률 주차장 없이 마당을 넓게 썼는데 신축을 하려고 했더니 건폐율과 용적률도 줄어들었고 도로의 조건도 강화됐고 주차장도 만들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연면적 50평을 질 수가 있었는데 헐물고 새로 지려고 하다 보니까 30평밖에 못 짓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거 집을 지려고 할 때 신축으로 지려고 하면 30평밖에 못 짓는 거거든요. 근데 신축으로 짓지 않고 뭘로 지어? 개축으로 짓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미 50년 전에 정식으로 건축 허가를 받았죠. 그래갖고 거기에 건폐율과 용적률은 1층이 몇 제곱미터, 2층은 몇 제곱미터 그대로 돼 있죠. 그게 현재 건축법은 맞진 않지만은 50년 전에 건축법에 맞았죠. 그러니까 지금 거기서 살고 있는 그 집이 낙찰받은 것이 현재 건축법에 맞지 않으니까 불법 건축물이야, 합법 건축물이야. 옛날에 맞았으면 합법적인. 합법적인 건물이죠. 그러니까 합법적인 건물로 지었는데 지금 법이 바뀌다 보니까 불법이 된 것이지 허가를 받을 때는 합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거슬러 올라가서 내가 집을 새로 짓는다고 할 때 신축으로 허가를 받으려면 오늘의 건축 허가를 받는 거고 나 신축으로 하지 않고 개축으로 하겠다면 옛날 건물 있는 것만큼을 그대로 새로 지을 수 있는 것이 개축이에요. 이게 개축이라는 뜻입니다. 다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게 한 15년 전까지만 해도 개축 허가를 내줬었는데 이 개축 허가를 내주다 보니까 50년 전에 건축 허가를 받아서 건축을 했는데 신축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개축 허가를 새로 짓다 보니까 나중에 또 50년이 지나고 100년 전에 건축 허가 받은 걸 그대로 질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현재하고 너무 안 맞다 싶다 보니까 개축이라는 것이 15년 전서부터 없어져서 건축 허가를 안 내줍니다. 개축이라는 걸. 그러니까 건축법의 개축이라는 것은 그런 뜻이었는데 지금 개축으로 허가를 안 내준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뭐냐면 여기 뭐냐면 말고 재축이 있죠. 재축. 개축과 재축의 차이는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데 개축이라는 것은 내가 허물고 새로 질 때에 옛날 건축물 관리자 있는 것만큼을 질 수 있는 게 개축이라고 그랬는데 개축은 뭐냐면은 그런데 개축은 제가 허가를 안 해준다고 그랬죠. 근데 개축과 똑같은 게 재축입니다. 개축인데 개축과 재축의 차이점은 뭐냐면 개축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내가 허물어서 새로 짓기 때문에 개축입니다. 근데 재축은 내가 허물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옛날 집에서 살고 있는데 자동차가 와서 부딪혀서 집이 무너졌어. 새로 지어야 되죠. 그럴 때는 옛날 있던 것만큼 그대로 해준다는 얘기. 불이 나서 새로 지어야죠. 그다음에 태풍이 와서 무너졌어. 새로 지어야 되죠.
이렇게 계획에 의해서 허물어졌을 때는 그 이전에 있던 옛날에 허가 받던 그 건축 면적만큼을 새로이 허가를 내주는 것이 이게 재축입니다. 근데 재축에 있어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건축물 관리장에 1층하고 2층을 지었는데 1층은 30평을 짓고 2층은 15평을 지어서 총 45평짜리 집을 지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재축을 해서 새로 지으려고 했을 때 내가 먼저 뻔과 건축 면적이 같아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층이 30평이고 2층이 15평이었던 걸 2층에 있는 걸 5평을 띄어서 1층을 35평으로 지고 2층을 10평으로 지면 똑같이 45평 맞죠? 그렇게 지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있던 거하고 똑같이 지어야지 되는 겁니다. 다만 면적은 1층, 1층, 2층, 2층 그 때문에 똑같이 지어야 되는 게 맞는데 다른 것 허용되는 것은 조족제였었는데 철근 콘크리트로 짓는다 이런 건 허가가 됩니다. 근데 먼저 번에 1층이 30평이었고 2층이 15평이었는데 1층은 30평으로 짓고 2층은 12평으로 짓는다. 이거는 가능합니다.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재축이랍니다. 그러니까 개축이나 재축이나 똑같은 의미인데 개축은 내가 허무는 거고 허무는 거 새로 짓는 거고 재축은 현재 지변에 의해서 허물려서 새로 졌을 때는 건축물 관리장에 있는 것만큼을 새로 현재 건축법에 맞지 않아도 허가를 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뭐면 대수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수선. 낡은 것을 고치는 것을 수선이라고 하는데 그 범위가 주요 구조부를 변경하는 중요한 수선을 대수선이라고 한다. 중요 구조부를 하는 것은 뭐를 얘기하냐면 기둥을 3개 이상을 잘라서 고친다든지 볼을 3개 이상 잘라서 고친다든지 내력벽을 10제곱미터 이상을 고치는 그것을 대수선이라고 하고 이 대수선은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경우에는 신고사항으로 해서 지을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잡으십시오. 아까 개축은 허가를 안 내준다 그랬죠. 그렇죠? 개축으로 허가를 내지 말고 뭘로 해? 대수선으로 하는 겁니다. 개축도 예전에는 증개축이라는 것이 있었거든요. 다시 말하면 옛날에 있는 걸 가지고 그대로 짓 때 평수를 좀 넓히는 것을 증개축이라고 하는데 개축을 안 해주는 건 아닌데 개축은 현재 건축법에 맞아야지 되기 때문에 개축이나 신축이나 큰 의미가 없어진 겁니다. 근데 개축은 지금 안 해준다고 그랬죠. 개축을 안 해준다는데 대수선은 그대로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개축을 조금 응용해서 대수선으로 든다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제가 예전에 건축을 했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 제가 건축을 했었던 당시에 그 사례를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창신초등학교 앞에 어떤 분이 51평 되는 옛날 건물 2층짜리 건물을 지은 분이 있어서 옛날 건물을 갖고 있는데 그분이 저한테다가 연락이 왔어요. 야 이사장 내가 창신동 몇 번지에 51평에 땅하고 건물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이번에 지하철이 지나가면서 그 지하철 출입구가 앞에 생기면서 내 땅도 3평이 잘라져서 수용당했다. 그래서 계답이 되다 보니까 네가 거기서 나는 지금
그 집은 갖고 있지만은 건물 빌딩을 지을 거 돈은 없다. 그러니까 네가 그거를 빌딩을 지어서 한 보증금 반으로 나는 월세만 받을 테니까 보증금 받을 정도 돈을 가지고 네가 그 빌딩을 지을 수 있다 그러면 내가 한번 너한테 맡기려고 그러니까 한번 알아봐 줄래? 이렇게 그래서 내가 가서 조사를 해봤더니 1층은 1,000만 원 정도 같더라고. 2층은 한 500만 원 정도가 지하는 150만 원 정도가 가게끔 되는데 그 당시에 제가 집을 지어줄 때가 한 평당 한 300여만 원 정도 들어갈 때예요. 그러니까 1층이 1,000만 원에다가 2층이 한 500만 원 간다고만 해도 충분히 반만 가지고 제가 보증금 반을 받고 반을 월세로 받는다고 해도 시공비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월세를 보증금을 반만 받는 걸로 가능하니까 허가 받아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래? 알았어. 그럼 내가 허가 받아 줄게. 좀 기다려라 그러더니 한 20일 만에 허가 났으니까 허가 도면 가져가라 그래서 허가 도면 받거든요. 봤더니 허가가 이렇게 났어요. 땅이 아까 몇 평이라 그랬죠? 51평이라 그랬죠? 3평 잘라져 간다 그랬죠? 그럼 몇 평 남았죠? 48평 남았죠. 51평에서 3평 잘라져서 나가서 수용당했으니까 48평이 남았는데 거기다 2층짜리 집을 짓다 보니까 주차장을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1,000만 원씩 받을 수 있는 곳에다가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2층, 3층으로 만들어서 그 2층하고 3층은 한 200만 원도 못 받고 2층은 한 500만 원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설계가 그렇게 있더라고. 아니 그러니 1층이 제일 비싼 곳을 삐로티를 만들어 놨으니 다 수익성이 안 들어서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이렇게 삐로티를 만들면 수익성이 안 들어가겠다 그랬더니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나 그러길래 내가 전 보고 그냥 대수선하십시다. 대수선하십시다 한 겁니다. 그래갖고 대수선으로 해갖고 옛날 건축이 있던 건 면적이 있던 만큼은 1층, 2층을 다시 짓고 주차장 없이 그대로 지었습니다. 지금도 창신초등학교 앞에 가면은 그 건물 지금 2층 건물 주차장 없이 그대로 건물로 된다? 지어진 거 그대로 다 있습니다. 수리한 걸로 해서. 즉 이렇게 다시 말하면 거꾸로 그렇게 되지 않다는 그냥 있는 건물을 가지고 대수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수선이라는 얘기는 건축물을 관리하고 손은 안 되는 겁니다. 옛날에 있던 것만큼의 그만큼을 어떤다? 다시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둥을 몇 개 이상? 3개 이상. 볼을 몇 개 이상? 3개 이상. 그러니까 3개 미만, 그 3개 미만 하면 건물을 다 물어버렸으면 법규 어긋나냐면 뭐라고 얘기하면 기둥을 3개 이상, 보 이상을 3개 이상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뭐야? 대수선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까 낮에 저한테다가 이 와서 물어보신 분이 이렇게 자기 땅이 이렇게 있는데 건물이 있던 건 멸실을 했더구만 멸실하고 집을 지려고 하다 보니까 이 도로 폭이 4m 도로 폭이 안 된다 해서 건축허가 안 난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해서 제가 항공사진 봤더니 집이 있었거든요. 그 집 어떻게 했냐 했더니 멸실했습니다. 그래서 멸실을 하는 순간 오늘의 건축법이에요. 멸실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건축 허가를 새로 내려고 할 때 건축 허가가 나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기존 건축물이 있는 걸 가지고 대수선을 해서 쓸 수 있는 방향으로도 할 수가 있는데 멸시하는 순간 오늘의 건축법이고 오늘의 건축법에는 건축 허가가 안 날 수 있다 이런 얘기다.
그 다음에 이전이 있습니다. 이전. 이전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필지 안에서 위치를 옮기는 것을 이걸 뭐라고 해? 이전이라고 합니다. 요 사이에 보면 뭐 컨테이너 하우스나 조립식으로 해서 지금 뭐 집을 지어가지고 어떻게다 운반하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언제든지 같은 필지 안에서 이렇게 집을 들어서 옮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같은 필지 안에서 집의 위치나 방향을 옮기는 걸 이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런 이전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었겠죠. 다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전이라는 걸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양평에서 20살 때 군에 입대를 해서 그 군생활을 양평에서 했는데 그때 그 양평으로 이사 온 그 우리 부대가 새로 이사를 만들어 갖고 먹을 물이 없다 보니까 그 산에 있다 보니까 우물을 하나 파서 우리 일개 중대에 우물이 한 개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좀 그 높은 애들은 거기 아침에 우물가에 가서 이빨도 닦고 세수도 할 수 있는데 쫄병은 거기 근처 가지도 못할 정도쯤 되다 보니까 우리 중대장이 아침마다 일어나서 제일 먼저 PT 체조를 하고 밥 먹으러 가기 전에 우리를 구보해갖고 양평강으로 갔었습니다. 그 양평강에 가서 구보해서 양평강에 가서 이빨 닦고 세수하고 다시 돌아와서 그 다음에 일과를 시작했는데 하루는 중대장이 아니고 인사계가 우리를 끌고 가더라고요. 인사계가 우리를 끌고 새벽에 일어나서 그 한 시간을 구보를 할 리가 없는데 왜 그런 걸 했냐 했더니 양평강에 갔다가 어디로 가냐면 자기네 동네로 가는데 동네에 가봤더니 한옥 집을 기둥을 다 허물고 한옥 그 나무 석가래는 그대로 있고 그 기둥, 보 이런 거 그대로 다 만들어놨어 있는데 우리 중대원을 보고 전부 다 갖고 야 여기 둘러서 그러더라. 그리고 내가 하나 둘 셋 하면 드는 거야 그러더라. 우리 그 집이 한옥집이 요 우리 강의실 요만했었거든요. 우리 한 80명이 다 둘러주다 보니까 뺑kok하게 붙어서게끔 되더라. 하나 둘 셋 해갖고 나도 들으려고 봤더니 나는 손도 안 댔는데 그 집이 벌쩍 들리더라. 그래갖고 한 15m 떨어진 곳에 이렇게 주춧돌 딱 나눈 데가 있거든요. 그 주춧돌 옮겨놓고 우리가 온 적이 있는데 그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이전이야. 같은 필지 안에서 방향을 남쪽으로 돌려서 딱 기역자를 만드는 걸 하는 그게 이전입니다. 즉 이 건축법에서 이전이라는 것은 같은 필지 안에서 주요 구조 부분을 해체하지 않고 옮기는 것을 이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이축이죠. 이축. 이축이라는 것은 이거는 개발 제한 구역 안에서 하나의 건물을 허물면 하나의 건물을 새로이 지을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뭐예요? 이축이다. 이축은 개발 제한 구역에서만 나오거든요. 그러면 개발 제한 구역에서 20평을 허물면 몇 평을 짓게끔 해주죠? 김사님, 20평 허물면 몇 평 짓게끔 해줘, 이축? 똑같은 이거 했는데 제가 항상 얘기했죠. 허무는 거와의 관계없이 의도지요. 용도 지역과 땅의 면적만큼 용도 지역에서 건폐율과 용적률이 정의되고 땅의 면적이 얼마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다 보니까 제가 보면 남한산성 가보셨어요? 남한산성? 남한산성 가봤어요? 남한산성 가서 보면 음식점이 많죠. 그 남한산성이 개발제한 구역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음식점을 하기 위해서 이축권으로 많이 사갖고 왔는데 이축권 하나는 몇 평을 짓는다는 것이 없어요. 그냥 개발제한 게 질 수 있는데 얼만큼 질 수 있느냐? 용도 지역만큼 질 수 있으니까 녹지 지역이다 그러면 녹지 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적용해갖고 짓다 보니까 땅을 넓게 사갖고 거기에 의해서 짓겠다 보니까 거기에 보면 그 이축권 사갖고 짓는 거 좀 보면 10평, 20평이 아니에요. 50평, 60평, 70평 이렇게 큰 건물을 짓는 겁니다. 어차피 이축권 사갖고 와서 짓는 거다 보니까. 항상 생각하는 건 보면 집을 짓느냐 못 짓느냐는
규정은 있지만 일단 지을 수 있다 그러면 얼마큼을 짓는 거죠? 용도지. 용도 지역만큼, 그 다음에 땅의 면적만큼. 우리가 어떤 땅을, 한 땅을 경매로 낙찰을 받았으면은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이 건물의 땅이 용도 지역이 겹쳐 있을 수도 있죠. 자, 보시게끔 되면은 한쪽은 상업지역이고 한쪽은 이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그럼 내가 이 땅을 낙찰받아서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이종 일반 주거지역 적용받느냐 상업지역 적용받느냐는 얘기인데 땅을 전체를 놓고 용도 지역이 큰 쪽에 법규 적용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땅을 볼 때 상업지역도 있고 이종 일반 지역도 있고 우리 보면 경매로 나올 때 보면은 용도 지역이 뭐 용도 지역이 두 개가 같이 나올 수도 있죠. 그걸 보면 용도 지역이 뭘로 나오냐면 두 개가 나오고 색깔로 뭐 노란색에다가 핑크색, 뭐 녹색과 짙은 녹색과 하늘색 이렇게 나뉘어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뭐 그게 뭐를 나눠지고는 한 필지인데 용도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색깔이 달라지고 용도 지역이 다르다는 것을 그 토지 연계학 확인해서 색깔로 표시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 내가 이런 땅을 낙찰을 받았을 때에 어떤 법규 적용을 받느냐 이건데 그거는 무슨 법규 적용이면 큰 쪽의 법규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땅을 경매로 낙찰 받으라는데 상업지역도 있고 이종 일반 주거도 있는데 이종 일반 주거지역이 크면은 전부 다가 이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그러면 감정평가사는 그거를 전부 다 이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감정했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감정평가사는 예를 들어서 100평의 땅에 40평이 상업지역이고 60평이 이종 일반 주거지역이잖아요. 그럼 감정평가사는 40평은 상업지역으로 감정을 하고 60평은 이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감정해서 그 감정평가가 끝이 난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쓰는 것은 그렇게 됐을 때 보면 우리는 뭐라면 이종 일반 주거지역의 법규 적용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용도 지역이 같이 겹쳐 있을 때는 어느 쪽이 더 큰가를 봐서 큰 쪽의 용도 지역으로 허가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녹지지역이 있죠. 녹지지역은 도시지역이죠. 네. 그러면 내 땅에 녹지지역이 있고 이종 일반 지역이 같이 붙어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경우에는 큰 쪽의 법규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 녹지지역은 녹지지역에 의한 건폐율과 용적률을 적용하고 일종 일반 주거지역, 일종 일반 주거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적용해서 두 개를 따로따로 건폐율과 용적률을 적용해서 합쳐갖고 건물을 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녹지지역인 경우에는 큰 쪽의 법규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방화지구라고 했다. 방화지구. 방화지구는 불이 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인사동이 유명한 그 방화지구 옛날부터 있다고 하는데 내 땅에 요만큼이라도 방화지구가 걸려 있다고 하면 그 내 땅 전부 다가 방화지구 법규 적용을 받습니다. 열여섯 번째입니다. 기존 건축물 등의 특례 이렇게 되는데 건물을 처음으로 건축을 했을 때는 합법적인 건물이었었는데 몇 년 지나다 보니까 도로나 땅이 수용이 돼서 건폐율과 용적률에 맞지 않게끔 된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된 경우에는 불법 건축물로 가정하지 않고 기존 건축물 등에 특례해가지고 옛날 있던 거 그대로 인정을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잡으십시오. 내가 100평짜리 땅에다가 70평짜리 건물을 지었는데 지나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20평을 수용을 돼서 줄어든 거 건폐율과 용적률을 맞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그대로 쓸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내가 용도 변경을 하려고 하든지 뭐 좀 증축을 하려고 하든지 했을 때
너 이게 부족하지 않느냐니까 안 해준다. 그렇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경우도 그대로 있는 걸 다 그대로 다 해서 불법 건축물을 받지 않고 그걸 창작해서 기존 건축물에 관한 그런 수용을 당해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거는 특례로 해서 허가를 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20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건축 허가. 제가 토지개발 1, 토지개발 2를 책을 쓰고 토지개발 2에는 건축법에 관한 거를 많이 제가 책을 쓰고 그 다음에 즉 오늘도 건축에 대한 것을 강의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이렇게 지금 강의를 하다 보니까 내가 이걸 왜 이 책에다가 빠뜨렸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건축법을 좀 공부하는 이유가 왜 공부하죠?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건물로 아니 건물 짓는 걸 배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될 수 있는 땅을 골라내려고 안목을 기르는 거예요 지금. 내가 무슨 건축허가를 받을 일이 있어요? 뭐 힘을 질 일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건축법에 대한 공부를 하는 건 뭘 왜 공부한다고? 돈 되는 거를 연구. 그렇죠. 돈 되는 땅을 고를 수 있는 안목을 기르자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가장 실수를 했던 게 뭐냐면은 네. 건축 허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건축 허가 요건을 내가 먼저 만들어놔야 돼. 강의할 때.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요건. 그러니까 제일 먼저 우리는 뭐 땅이 돈이 되는 게 아니고 뭐가 돈이 되는 거죠? 인허가가 돈이 되는 거예요. 인허가가. 그럼 인허가를 받는데 인허가를 받는 게 건축 허가를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땅을 내가 보러 갔을 때 인허가의 조건을 알고 인허가의 조건을 생각하면서 땅을 보면 돈이 되는 땅인지 아닌지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제가 조만간 이 토지개발 2를 이제 다시 한번 책을 좀 수정을 해서 다시 쓰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제일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건축허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요건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하죠? 도로. 개발행위 허가, 개발이. 네. 도로, 배수로, 배수로, 하수도. 그 다음에 주차장. 그러니까 개발행위 허가, 언제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느냐, 개발행위 허가 받지 않아야 되느냐. 그럼 건축허가를 받을 때 건축허가의 도로의 조건이 어떤 조건을 원하느냐. 근데 건축허가를 받고 나면 그 다음에 하수도를 만들었는데 하수는 언제 만들어야 되고 언제는 안 봐도 되느냐. 지금 보면 제가 먼저 시간에도 얘기했죠. 집을 지으면 기반시설이 필요하다고 했죠. 네. 기반시설이 뭐죠? 도로, 배수로, 전기, 가스 뭐 이런 것이 기반시설 아닙니까? 예. 그러면 국가에서 세금 받아가지고 기반시설 만들죠. 도로도 만들고 하수도도 만들고 상수도도 만들고 전기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내 땅에서 내가 집을 짓고 난 다음에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들어놓은 도로나 전기나 배수로나 하수도나 가스나 연결시키면 되니까 나는 뭐만 하면 돼? 내 땅에 있는 것만 정확히 보면 된다. 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내 땅만 봐야 되는 경우에 건축허가 요건이 있고 내 땅 옆에 기존 하수가 없다든지 도로가 없다든지 배수로도 없고 가스도 없고 전기도 없을 때는 그러면 내가 집을 짓고서 그 기반시설을 누가 해야 되죠? 내가 해야 되는 것이 있고 내가 하지 않고 신청을 하면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건축법에서는 대지인 경우에는 기반시설이 다 돼 있는 걸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건축법에서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는 배수로를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기존 하급수구의 연결이야. 그다음에 도로는 건축법상 도로가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따지지 않는 건데 언제는 따지죠? 개발행위 허가시에는 따지는 말이에요. 개발행위 허가시에는 기존 기반시설이 없을 때는 네가 기반시설을 설치하라는 조건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건축허가 요건, 개발행위 허가, 개발행위 허가의 기반시설을 내가 만들어야 되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과 내가 만들지 않았고 기반시설이 돼 있는 것하고 그 두 개를 제일 먼저 구별해서 땅을 보는 방법부터 설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게 그런 건데 그런 게 지금 보면 책에서 빠졌더라고요. 자, 건축 허가는 신고와 나뉘어져 있는데 건축 허가는 신고는 제출하는 서류는 허가나 신고나 똑같습니다. 제출하는 서류는 같은데 언제는 신고고 언제는 허가냐? 집을 지을 때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건축사다 건축에 관한 연구를 하지 않은 사람도 상식적으로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은 신고를 해서 건축사의 도움을 받지 않고 본인이 설계를 해도 된다는 걸로 해서 신고. 그러면 건축사의 도장이 안 찍혀도 되는 거고 허가사항이다 그러면 반드시 건축사의 도장이 찍혀야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건축허가와 신고를 나뉘어서 받아놨는데 지금은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건축사의 도움 없이는 신고도 할 수가 없어요. 왜 못하죠? 왜 못해? 건축사의 도움이 없이는 신고를 못해요. 도장을 안 찍어줘도 건축사의 도움이 있어야 돼요. 왜 그렇죠? 구조 안정기자. 아니, 제가 학교를 졸업하고 설계 사무실 다녔을 때는 도면을 그려서 청사진을 구워서 청사진을 가지고 접수시키고 청사진을 가지고 도면을 줬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갖고 지금 청사진 굽는 거 봤어요? 청사진 안 굽고 뭐로 지금 건축허가를 받아요? 인터넷으로 도면을 그려서 세움터라는 곳으로 해갖고 세움터에서 접수를 시키면 건물 그 담당자가 세움터로 들어가서 접수시킨 걸 보고 만나필이나 보고 이력을 내주고 안 내주고를 인터넷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신고라고 하더라도 내가 세움터에 접속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보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신고라고 하더라도 건축사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우리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건축 허가를 받을 때는 건축 허가를 내주는 걸로 설계를 해주는 걸로 계약을 하죠. 계약서를 작성하죠. 그런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금액도 나오죠. 용도도 나오고 뭐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어디다가 보고를 하냐면 건축사 협회에다가 보고를 해요. 협회에다가 내가 건축사 누구누구가 어느 건물을 어떻게 해서 설계해서 얼마에 어떻게 설계했다 이렇게 보고가 되는데 신고는 보고를 하지를 않습니다. 건축 허가를 받아서 건축 용역을 받아도 우리가 소송을 하면 변호사한테 용역을 하죠. 그러면 얼마입니까? 그러면 1,000만 원입니까? 그러면 1,000만 원 줘야 끝나요? 부가세 100만 원 더 줘야 되죠. 설계비도 마찬가지야. 부가세가 들어가는데 신고다 그러면은 제가 보면 부가세 없이 될 수 있는 거 그런 정도만 이라고 하는 것이지 신고라고 해서 건축사의 도움 한 개도 없이 제가 그냥 건축사의 도장이 안 찍힌다고 해서 세움터라는 것 자체에 접수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건축 허가는 허가를 받고 2년 이내에 착공을 하지 않으면 그 허가는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개발행위 허가는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준공하지 않으면 그 개발행위 허가는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둘 다 건축 허가도 2년이 지나도 6개월씩 2번 해서 연기 신청을 하면 연기가 됩니다. 개발행위 허가도 2년 이내에 준공을 해야 되는데 준공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담당자한테다가 연장을 신청하면 담당자가 봤을 때에 주변에 큰 문제가 없다고 할 때는 연장을 해주는 것도 맞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는 다릅니다. 건축 허가를 내주면은 건축 허가는 건축법에서 하나의 필지에 하나의 건축물을 내주는 것이지 이중으로 건축 허가를 내주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땅을 가지고 건축 허가를 받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건축 허가를 받았는데 그것이 경매로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군청이나 구청에 가면 그 땅이 건축 허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착공을 했다면 알 수가 있는데 착공하지 않으면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낙찰을 받아가지고 건축 허가를 내려가면 여기는 이미 다른 사람이 건축 허가를 냈기 때문에 건축 허가를 안 내줍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2년이 되지 않았어. 2년이 안 됐어도 경매나 다른 사람에 의해서 명의가 바뀌어졌을 때는 6개월 이내에 착공을 하지 않으면 그 허가는 자동으로 취소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건축허가 중에 더 중요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건축허가를 받으려면은 도면을 그려야 되는데 제가 건축설계사무소에 있을 때는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건축도면을 그리지 않습니까? 평면도, 인면도, 배치도를 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건축도면을 가지고 어디로 보내냐면 전지설계사무소를 보냅니다. 그러면 거기에 전지설계를 다 합니다. 그 다음에 그 건축 기본도면을 가지고 어디로 보내면 설비로 보냅니다. 설비에 한 도면으로 해서 다 보내갖고 거기에 도면을 다 그립니다. 그 다음에 내가 구조계산서를 보내서 구조계산까지 다 해가지고 첨부해서 그거를 가지고 건축허가를 낼 때에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건축도면, 전기도면, 설비도면, 구조계산도면 전부 다 들어가서 건축허가를 내주는 겁니다. 이때는 건축허가를 낼 때에 전도면이 다 들어갔던 겁니다. 자, 그런데 자 보십시오. 제가 건축설계를 한번 갈 때에 제가 건축설계를 해갖고 전기 설비 도면 다 그려가지고 제가 접어가지고 구청에다 접수하러 갔지 않습니까? 갔는데 건축법계 뭐 틀리니까 담당 공무원이 이렇게 보더니 컴퓨터에다가 이게 잘못됐으니까 고치십시오 빨간 글로 체크해서 반려한다 이런 얘기. 그럼 와서 고치죠. 뭐를 고쳤죠 지금? 뭘 고친 거죠? 건축 평면도를 고쳤죠. 건축 평면도 고쳤으면 건축 평면도 고친 거를 어디다 보내야 되죠? 전기 설계사무소에다 보내야죠. 그다음에 설비사무소에다 보내야 되죠. 그러면 그 사람도 다 다시 그리죠. 변경된 대로. 그리고 다시 또 건축허가를 신청했죠. 4층 건물이었는데 4층짜리 빌딩이었는데 담당 공무원이 1층서부터 4층을 다 보고 난데 틀린 걸 다 고쳐서 체크했냐? 아니면 1층 보고 잘못했으니까 그냥 달리해버린 겁니다. 다 1층 고쳐서 다시 집어넣었죠. 그러면 1층은 원하는 데 다 고쳤더니 2층을 담당자가 또 체크하다 보니까 또 잘못된 거 있죠. 2층 또 발려요. 그럼 또 와서 2층 고치죠. 2층 고치면 뭘 또 고치죠? 전기 고치죠. 설비 고치죠. 제가 젊었을 때 건축설계 사무실 찍을 때 청사진 굴 때에 제출하는 청사진보다 버리는 청사진이 더 많았었어요.
법이 바뀌었더라고요. 제가 중동에 갔다 온 사이에 바뀌었더라고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건축허가를 낼 때는 건축도면만 집어넣습니다. 평면도, 배치도, 인면도, 단면도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법규에 틀리면은 담당자가 고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고치라고 얘기하면 건축에서 고치면 돼. 다시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법을 잘 바꿔서 잘못 바꿨어. 잘 바꿨는데 그렇게 잘 바꾸긴 했는데 문제가 또 생기더라.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우리 이정희 씨 문제가 생긴 겁니다. 건축허가를 내달라고 그랬더니 허가를 받는데 얼마입니까? 했더니 이거 1,000만 원 주십시오. 오케이. 1,000만 원을 이제 500만 원 주고 계약금 주고 했더니 얼마 있다가 연락했어. 허가 났습니다. 허가 났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야? 잠깐 갖고 와라 이런 얘기 아니야. 가봤더니 허가를 나서 있는 거야. 그러니까 500만 원 주고 허가를 찾았어요. 허가만 받아야 돼? 착공해야 돼. 착공이죠. 근데 예전에는 허가를 받을 때 전기도면 설비도면 다 들어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도면 가지고 그냥 건축허가를 그냥 착공계를 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무슨 도면만 그린다 그랬죠? 건축도면만 그렸죠. 허가는 건축도면만 갖고 받는 거거든요. 근데 착공해야 되죠. 전기도면, 설비도면, 구조개상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건축 허가도면 가지고 착공도면까지 같이 쓸 수 있었는데 지금은 허가 내놓은 도면하고 착공도면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자, 1,000만 원 줬죠. 착공계 내주시죠. 어떻게? 착공계 내려면은 착공도면을 그려야 되는데 착공도면 그리려면 2,000만 원 더 주셔야 됩니다. 어? 먼저 1,000만 원 줬잖아. 그건 건축도면만 그리고요. 착공계 내려면요. 전기도면도 그려야 되죠. 설비도면도 그려야 되죠. 뭐 그쪽에서 뭐 첨부를 해야지 뭐 해야죠. 2,000만 원 주십시오. 줘야 돼 안 줘야 돼? 어떻게 생각해요? 그럴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착공계를 낼 때에 전기도면 설비도면 안 들어가는 건축허가만 내면은 간단한 거는 그냥 그것만 갖고 되는데 큰 건물인 경우에 전기 설비도면 다 들어가야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계약을 할 때 건축허가 내주시고 착정 도면까지 다 그려주시는데 얼마입니다. 이렇게 계약을 하는 것이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 건축사들이 대부분 허가를 낼 때는 얼마 이렇게 들었는데 착공을 할 때는 어떤 돈이 또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는 돈을 얼마를 더 주셔야 된다는 것을 처음부터 얘기하는 건축사들이 대부분인데 간혹 가다가 말 안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허가 도면하고 착공 도면하고는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라 이 뜻입니다. 건축 허가는 1년의 범위 안에서 공사의 착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허가는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여러분들이 허가를 미리 받아놓고 그 허가를 취소시키지 않으려면 착공계를 내면 됩니다. 착공계는 가서 공사를 하는 거야, 서류를 내는 거야. 바닥 공물을 쳐야지 착공이야, 아니면 서류로 착공계를 내는 거야. 서류를 내놓고 난 다음에 공사 착공을 해야 되지. 서류 내지 않고 먼저 착공하면 사전공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착공계를 내놓는 거거든요. 착공계를 내놓고 언제까지 착공해야 된다는 법이 있다 없다? 그건 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허가를 줄이지 않기 위해서는 착공계를 내놓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큰 문제가 없을 때는 그냥 그 허가를 3년 전, 4년 전에 내놓은 걸 그대로 된다 살아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만약에 경매가 나오든지 무슨 문제가 있었을 때에 담당자가 가봤더니 착공계는 내놨는데 실질적으로 착공하지 않았다 할 때는 담당자의 권한에 의해서 그걸 어떤다? 취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럼 뭐 여기 취소인데 공사에 여기 뭐랄죠? 착수했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 공사를 취소한다고 그랬죠. 근데 이 경우 제가 보기에는 제 이때 경험에 의하면 바닥공물작도 쳐놓아 있는 그러한 건물의 담당 공무원이 건축허가를 취소시켜준 적은 거의 없어요. 근데 아무것도 착공계를 냈는데 아무것도 했지 않으면 그냥 공사를 한 거를 취소는 시켜줍니다. 그럼 우리 특수경매에서 바닥 공물이 친 것도 많이 어떤다? 우리가 사는데 내가 보면 그런 경우에 건축지 명의 변경을 해오면은 허가권이 나한테 넘겨오는 거거든요. 그럼 되는데 그 건축 허가자가 나한테다가 안 넘겨주는 거죠. 왜? 안 넘겨주는 이유가 없는데 뭐 때문에 안 넘겨주는 돈 때문에 안 넘겨주는 거예요. 나는 100만 원 줄게 하는데 걔는 뭐야? 1000만 원 달라. 금액이 안 나왔다 보니까 서로 넘겨주지 않는 거죠. 법으로는 건축 허가를 받은 사람이 새로운 땅 주인에게 건축지 명의 변경을 신청하면 그 허가가 그대로 넘어올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취소도 시킬 수 있지만 그대로 넘겨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넘겨오는 게 좋아요? 취소시키는 게 좋아요? 넘겨오는 게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가격에 의해서 합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합의가 안 되면 그냥 취소시킬 수 있어서 가장 좋은 건데 바닥공무리가 쳐놓으면 취소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의 땅에는 하나의 건축허가밖에 안 나죠. 그러니까 나는 땅이 돈이 돼, 인허가가 돈이 돼요. 그럼 내가 땅을 샀는데 철수가 옛날에 건축허가를 받아놓고 바닥공무리를 쳐놨죠. 그러니까 담당 공무원이 그 허가를 취소시켜 주지 않죠. 그러니까 나는 땅을 샀는데 인허가를 못 받죠. 그렇지 않습니까? 보면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이 땅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바닥 공무리를 쳐놓은 땅이 좋아, 안 쳐놓은 땅이 좋아? 아이, 돈 되는 게 좋다. 돈 되는 게 좋다는 거죠. 그러면 바닥 공무리를 쳐놨기 때문에 인허가를 안 내주다 보니까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좋다는 거예요. 우리 수강생이 예전에 한 몇 년 전에 교수님 그냥 죄송하지만 제가 그냥 궁금해서 그냥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뭔데 했더니 아니 그 많은 건물 경매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그 교수님 꼭 희한하게 건물 매각 제외 지분 매각 뭐 그런 것만 골라요 그러더라고. 내가 성격이 희한해서 그런 거 고르는 거예요. 우리가 부동산을 사는 목적은 내가 쓰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벌려고 사는 거죠. 그러면 돈을 벌려고 살 때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좋다는 거거든요. 바닥 공구리 쳐는 게 좋다는 거야? 바닥 공구리 쳐서 가격이 떨어지니까 좋다는 거예요. 근데 바닥 공구리를 쳐놨는데 가격이 안 떨어지면 한 개도 안 좋은 거예요. 제가 바닥 공구리 쳐는 걸 왜 좋다고 그러죠? 가격이 떨어지니까 좋다는 거야. 그럼 가격이 떨어졌는데 그 허가권을 갖고 와야 되니까 그 건축 허가를 받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예. 허가 받은 사람을 상대로 네가 내 땅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사용료 내라. 위조 청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하고 합의해서 허가권을 넘겨받으면 돈이 되는데 허가권을 안 넘겨줄 때 지료를 돈 내놓으라고 한다? 압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합의를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백제라야. 그럼 판사님이 너 치료를 한 달에 50만 원 줘라. 그러니까 1년 동안 안 줬으니까 500만 원, 600만 원이 있죠. 받을 게 있어. 있어 없어? 있죠. 있는데
나 아무것도 없어 뱉잖아 하면 빵인 거야. 근데 그 사람이 뭘 갖고 있어? 아파트 갖고 있어. 그럼 뭐 그 아파트로 된다? 내가 치료를 가고 경매를 지불을 쓰고 있을 때 합의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만 건물이 어느 정도 지어져 있을 때는 건축 허가를 받은 것은 강제로 기입 등기를 해갖고 그걸 가지고 경매로 또 집어넣을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바닥 공구리만 친 걸 가지고 건축물 관리 등안 만들어져요. 기입 등기 안 만들어집니다. 그런 경우에는 좀 어려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건축 허가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대충은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자, 이제 10분만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